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5.16 군사반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보통 5.16, 우리가 어렸을 땐 5.16 혁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5.16 쿠데타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그리고 쿠데타란 말을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 5.16 정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군사반란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씁니다. 왜냐하면 쿠데타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일 수가 있어요. 더 좁은 의미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군사반란이 아닌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군사반란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5.16 군사반란이 왜 군사반란이라고 해서 그 시비를 거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반란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죠. 솔직히. 이제 5.16 군사반란이라고 쓰는 게 기분 나빠서 시비를 거는데, 그럼 그게 반란이 아니에요? 하고 정색을 하고 물어보면 또 사실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군사반란이 두 종류가 있는데, 반란이 체제 밖에서 이제 일으키는 게 밀란 같은 거고요. 체제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체제를 보위하라는 물리력을 갖고서 거꾸로 일으킨 군사반란을 특화시켜서 우리가 쿠데타라고 하는 거죠. 쿠데타도 군사반란의 한 종류입니다. 네, 뭐 그 용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5.16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무신정권 이후에 최초로 등장한 무인정권이죠. 한국에서 무인정권 이후에 한 거의 6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은 20세기 후반에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수많은 나라에서 군사독재 정권이 출현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사람들이 과연 총칼로만 잡은 걸까요? 그 얘기를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제3세계, 뭐 1세계, 2세계, 3세계라고 하죠. 파란색으로 칠한 게 이른바 1세계, 서방세계이고, 빨간색으로 칠한 게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이 이른바 제3세계인데, 1세계의 상당 국가와 제3세계의 상당 국가가 군부 독재했어요. 1세계에서는 선진국들 빼놓고 후진국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하고, 한국하고,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 군사 독재, 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제3세계 많은 나라들이 또 군사 독재했죠. 그 군사 독재가 왜 이렇게 많이 출현을 했는가? 대포하고 탱크하고 그 미사일하고 가진 힘을 갖고 있으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저는 힘만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군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단순 무식 과격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 무식 과격하다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단순하다.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단순하다. 동의합니다. 과격하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무식하다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군대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 전체를 놓고 볼 때 평균적으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이 군대였습니다. 한국을 예를 들어 볼까요? 군이 해외 유학을 많이 보냈습니다. 1950년대는 말이죠. 우리 해외 유학을 가려면 누구 사인을 받아야 할까요? 문교 장관도 아니고 이승만의 사인을 받아야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난한 나라였고 해외에서 달러를 쓴다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사인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해외 유학을 간 사람 숫자가 적습니다. 1950년, 약간 통계 기준이 좀 틀립니다만, 1966년인가 통계를 보니까 그때까지 대한민국에서 민간에서 그 해외에 나간 사람 숫자가 6,000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달려있냐면은 돌아온 사람은 그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600명밖에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민간에서 가면은 이 석사 박사를 해야 하니까 유학 기간이 길어서 아직 학위가 안 끝난 사람도 있지만, 학위가 끝난 사람들 중에 한국에 돌아오는 게 별 볼일 없다 해서 미국에 그냥 눌러앉고 유럽에 눌러앉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민간에서
해외 유학을 마치고 학위를 따갖고 들어온 사람의 숫자가 얼마 안 되던 시절인데 1950년대 그 54년부터 60년까지 횟수로 7년 동안에 군에서 미국에 파견한 사람이 9,100명이 넘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군에서 파견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6개월에서 1년짜리 단기 코스들이 대부분이죠. 단기 코스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미국물을 먹었다 이거예요. 미국 본토에 가서 미국물을 먹고 돌아온 사람이 9,000명. 여러분 50년대는 말이죠. 미국에 일주일 갔다 오면은 책 쓸 때예요. 미국 견문기, 미국 방문록 뭐 해갖고 그 책을 쓰던 시절. 우리나라 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70년대 초반까지 있었나? 60년대 말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공항 소식이라는 난이 있어요. 해외에 나가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해외의 주요 출국자, 입국자를 그 신문에서 보도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9,000명. 군대의 어떤 그 교육 수준, 지식 수준이 대단히 높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군대에 보면 각종 학교들이 많아요. 여군 학교는 재교육기관이라고 하기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공병학교, 통신학교, 뭐 육군대학도 있고 또 국방대학원도 있고 보병학교도 있고 포병학교, 종합행정학교, 군수학교, 기계화학교, 화학학교, 뭐 병기학교 뭐 해갖고 각종 학교가 많습니다. 민간에서요. 재벌 기업의 연수원이 생기기 시작한 게 70년대 중후반이에요. 그런데 군대는 이렇게 앞서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행정학, 경영학, 조직관리, 인사관리 이런 거 제일 먼저 도입을 한 게 군대입니다. 군대가 민간 사회보다 앞서갔어요. 오히려 그런 힘이 군사독재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앞서간 데다가 이 엄청난 물리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당시 한국 사회에서 미국하고 통하는 게 아주 중요한 창구였죠. 근데 군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미국이 직접 키운 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군과 서울대예요. 군과 서울대.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미국으로 통하는 통로도 갖고 있었고 가장 선진적인 그 문물, 학문, 기술, 그리고 을 갖췄어요. 그래서 군대가 자원도 독점하고 그 사회 내에서 가장 근대화된 집단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그 힘이 제3세계에서 이제 이 군사독재가 그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만드는 바탕이 됐었던 거죠. 근데 게다가 한국은 분단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잡고 있다가 이승만이 물러난 다음에 32년 동안 군사독재가 한 세대가 넘게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은 국가는 과대 성장을 하고 시민사회는 과소 성장을 했다. 아마 1980년대까지 그런 식으로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소 성장한 한국의 시민사회의 대표주자는 학생이에요. 과대 성장한 국가의 대표주자는 군대와 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은 특히 군 정보기관이 많이 그러니까 발달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도 이제 군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군 출신들이 주로 운영을 했었고 또 보안사가 엄청나게 비대해져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군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시절. 근데 그거는 꼭 위만 그런 거 아니고요. 아랫부분에서도 그 군대가 갖고 있는 어떤 좀 선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랫부분에서나 중간 부분에서도 상당히 작용을 했는데요. 이 군대에 가서 한글을 깨친 사람이 많아요. 그 당시 숫자도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뭐 인구 5천만 명에서 100만 명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대의 특정 연령대의 젊은이들 중에서 100만 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 시대에 군대가 한글을 깨쳐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었고요. 이 고등학교 강의록 같은 거, 그러니까 배움에 군대에서 특히 3년씩 잡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을 잡아놨었죠. 지금은 2년이 조금 안 됩니다만, 뭐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군대에서 학습,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 아직도 쓰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하던 말인데 저는
뭐가 없겠거니 하고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라는 제목으로 2015년에 얼마 안 됐어요. 그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기호 의원실에서 주최를 했고 여기 보니까 그 심재철 의원이네요. 그래서 축사를 하는데 아마 그때 국회 부의장 할 때인가? 하여튼 뭐 이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광고 내면 큰일 나지만 옛날 광고에 보면 군필자 우대라는 게 아주 공공연하게 들어 있습니다. 군필자를 우대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또 지금도 만화의 군필자 우대 아르바이트 볼 때 알게 모르게 군필자라니까 마음에 드네. 그러니까 내놓고 군필자 우대 그 얘기를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필자를 써야 뭘 시켜도 납득을 잘해. 여자나 미필자는 따지는 게 존나 많다. 이제 그거고 2년간 참고 사는 것만 배운 군필자들은 족 같은 거 시켜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일 시켜 먹기 군대가 없었으면 일 시켜 먹기 얼마나 어려울까.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사람이 군대 가서 이상해져 오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근데 우리 사회는 이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면 우리 여성 동포들은 어떨까요? 사람이 될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게 되는 건데. 자, 뭐, 지금 저 얘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저런 반인권적이고 여성차별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을까? 저 얘기가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퍼져나가게 됐을까? 여기 만화에서는 이제 일 시켜 먹기 좋다 하는 것도 있지만 꼭 저것만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분명히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만 살펴보죠. 자, 이거 군대 전화예요. 요새도 군대에서 이 전화를 쓰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때는 저 전화를 썼었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또 군대 갔다 온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전화 그냥 썼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야전에서 쓰기 때문에 저걸 그냥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전화가 우리나라 민간에 보급된 게 굉장히 늦거든요. 1960년대에 전화 없는 집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다 누구나 갖고 있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전화라는 걸 군대 가서 처음 써본 사람들이 많아요. 총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발달된 과학 장비 아닙니까? 총 같은 걸 다루게 되고, 군대 가느라고 기차 타보고, 군대 갔더니 군대에서 전기풀 처음 본 사람도 50년대에는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군대 가서 한글도 배우고요. 기차 타고 군대 갔고요. 또 군대에서 이런 거 그렇죠. 양돈. 우리나라 이제 50년대, 60년대가 어떤 시기냐면은 돼지가 바뀔 때입니다. 우리 토종돼지. 토종돼지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런데 뭐 요크셔, 바크셔, 뭐 무슨 테리어 하는 아주 이딴만 큰 돼지들이 들어오면서 육돈으로 이제 양육되기 시작하는데, 그건 토종돼지하고 기르는 법들이 많이 좀 달랐었던 모양인데, 군대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가 군대에 81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는 군대가 33개월이었어요. 전화는 36개월이었고. 근데 33개월 때만 하더라도 막판에 한두 달쯤을 모아갖고, 그때까지도 그런 게 남아 있었습니다. 즉, 돼지 치는 법, 닭 키우는 법 가르치는 그런 일종의, 좀, 제대 준비 기간을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군대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런 걸 운영을 안 하지만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돈 예비병 교재, 국토 재건, 이런 용목하에 예비병, 그러니까 예비역으로 편입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병 교재라는 용어를 이제 육군본부에서 썼네요. 그래서 여기는 소 키우고 말 키우고 염소 키우고 토끼 키우는 법, 닭 키우는 거, 육군본부가 낸 국민독본으로 농업축산기술강좌, 그래서 폭굴벌 기르기, 토끼와 오리 기르기, 뭐 찾아보면 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은 뭘 하냐면은 4H 클럽이라는 게 있었죠. 4H 클럽의 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조직생활도 해보지 못했는데 군대 가서 한글 깨쳤어요. 그 조직생활을 해서 뭐 육군 병장을 하다 보니까 그 내무반에 뭐 10명, 20명쯤을 지도하는 지도력도 일정하게 갖춰보고, 그러니까 남들 굴릴 줄도 알고, 시키면은 또 시키는 거 지시 업무 수행도 할 줄 알고,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4.27 클럽에 와서 이제 과거에 뭐 닭 키우는 거, 돼지 키우는 거, 새로운 품종들, 비유 주는 법, 이런 것들 배워갖고 4.27 구역부를 하다가 또 뭐가 됩니까? 저게 70년대에 들어서는 새마을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군대에서 그런 거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마을 지도자가 돼서 활동을 하고요. 요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연도별 군대 국민교육 실태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한글을 깨친 사람이 전부 다 합치면 그 70년도까지 통계를 냈는데 98만 9천 명. 약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학력이 국조리 되는 게 7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70년대까지는 군대에서 한글을 깨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뭐냐면은 군대에서 기술 배운 건데요. 우리나라 운전이요. 지금은 이제 누구나 운전을 하는 시대가 됐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운전이 고급 기술이에요. 근데 그 자동차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을 배우는 게 뭐 학원 가서 이제 배우고 연습 못해서 일단 장롱면허 따는 건데, 실제 운전을 해본 사람들은 군대에서 해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운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군대에 가면은 목욕탕 관리병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전국의 목욕탕에 취직을 하는 거고, 그 각종 보일러 기술자들, 뭐 이런 사람들, 또 화학병과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직종 찾아가고, 중장비 다뤘던, 공병대에서 중장비 다뤘던 사람들이 또 현대건설이니 뭐 대우건설 같은 데 다 취직하고 그러는 겁니다. 즉, 또 전기 다뤘던 사람은 전기, 통신병들은 또 치신부, 전화국, 그런 데 다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하급 기술 인력의 공급처가 군대였습니다. 군대가 제일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급뿐만이 아니라 중급 기술자까지도. 80년대 우리나라 최신 장관을 한 분 중에 오명 장관이라고 있었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꽤 높은 평가를 받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IT 쪽 잘 모르지만 그분이 군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사실 민간보다 많이 앞서 있었죠. 근데 우리 사회가 이 민간 쪽이 군대를 제치고 확실히 앞서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마 80년대 들어서서, 그러니까 87년도에 6월 항쟁이 이루어지는 게 괜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사회에 대해서, 민간 영역에 대해서 앞서 있었던 부분, 그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시기. 그리고 사회에서는 또 민주화에 대한 거센 욕구가 올라오는 시기인데, 이 적어도 70년대, 80년대 기술자들이 그 기술을 어디서 익혔냐 하면은 거의 70%, 80%가 군대에서 익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군대가 이제 이렇게 앞서가는 곳이었습니다. 군대 내 기능공 양성 과정. 그러니까 그 장교들을 재교육하는 각급 학교에서부터, 병과 그 학급에서부터 이런 그 각종 그 군대 내의 그 기능공 양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군 출신들을 공무원 세계에도 많이 보냈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데, 저도 생각이 조금은 요새는 바뀌었어요. 전에는 저걸 유신사무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봤었는데, 지금 왜 얼마 전에 그 이인영 새 원내대표하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마이크 켜져 있는데 모르고서 둘이 쏙닥쏙닥 하는 얘기가 화제가 됐었죠. 공무원들 말 들어서 죽겠다고. 지금 임기 이제 2년, 아직도 2년 차인데, 뭐 4년 차, 5년 차 말년된 것처럼 그 공무원들 말 안 듣는다 했는데, 저는 이 유신사무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또 대한민국 사회에다 글 쓸 때,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 해서 정통관료란 말이 있어요. 이제 공무원들 프로필에 보면은 정통관료 출신인데, 아니, 관료면 관료지, 정통관료가 뭐야?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유신사무관이 아니다 하는, 또,
같아서 연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차곡차곡 밟아온 사람을 의미한다 해서 이제 웃었었는데, 이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런 외부에서 주입시켰었던, 그런데 약간 군참 장교 출신이다 하면은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디 가서 기본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급 장교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든 거기서 소수의 20명, 30명 정도의 인원을 이끌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어디 가서 알아서 일 부려먹기에 좋죠. ROTC 출신이다 하면은 뭐 군필자 얼른 70년대 같은 때 취직도 잘 되고 이제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의 공무원 특채가 4급, 5급. 지금 4급, 5급이 아닙니다. 그때는 급수가 틀려서 4급이면은 고급 공무원이에요. 고급 공무원. 그 서기관이고 5급이 사무관이었던 시절. 지금이 그렇죠, 참. 지금이 그렇게 됐죠. 이게 옛날 고급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내각에 한 30%쯤이 늘 군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각에서 대체로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이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군대 출신들이 뭐 1명이나 2명, 국방장관은 계속 이제 군 출신인데 국방장관 말고는 군 출신이 없는 데도 있고, 지금 이제 보훈처 같은 데는 뭐 지금도 이제 피우진 처장, 비행사 출신이죠. 예비역 중령 출신인데 이제 그분이 어제 저 기가진이가 가끔 저렇게 착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거 어떻게 꺼놔야 할까 모르겠습니다.